안개의 기억. 전화를 건 사람이 구라모토 오지라는 말에 나는 얼른 얼굴을 들었다. 이 사람 추리소설 작가야. 사와라 데스야. 필명이야. 수화기를 내미는 사무실 여직원에게 내가 이렇게 속삭이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그래.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하지만 벌써 20년 이상이나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일까? 이런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나는 그리다만 설계도에서 눈을 떼고 전화를 받았다. 틀림없이 사와라 데스야였다. 다카시 맞나? 목소리도 나이를 먹는가 보네. 아, 네. 저 오랜만이네요. 취재 때문에 샌다이에 와 있어. 잠깐 시간이 나서 전화를 건 건데 일하는데 지장 없으면 잠깐 얼굴이나 볼까? 물론 어디든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샌다이를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도쿄 호텔에 있어. 그럼 이쪽으로 와주겠나? 도착해서 내 방에 전화하면 되네. 그건 그렇고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연하장을 받고 있잖아. 집에 연락해서 회사 번호를 물어보았지. 그 말만 하고 사와라는 전화를 끊었다. 그럼 오늘 밤은 사와라 씨를 만나시는 거네요? 여직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다. 아는 사람이라면서요? 어떻게? 어, 저 고등학교 때 유럽 여행을 하다가 런던에 40일 정도 묵었었어. 그때 투스칸 호텔이 같았었고. 이 양반하고 나하고 이 방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어서 한 달 가까이 같이 다녔어. 이 사람은 나보다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아. 나를 꽤 아껴주었지. 런던에서 만나서 알게 된 분이라고요? 어, 멋지지? 내가 말하자 여직원은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 런던의 호텔은 아주 싸구려 호텔이었어. 이름만 호텔이지 하숙집 수준. 일본에서 오는 가난뱅이 유학생이나 알바하면서 여행하는 일본인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 마침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던 해였어. 근데 사와라 씨가 유일하게 라디오를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양반 방으로 매일 7, 8명이 모여서 시끌거렸지. 어머, 그렇게 친한 사이였어요? 모두가 외로웠을 뿐이야. 그러니까 일본에 돌아오고 나서는 차츰 소원해졌지. 누군가 모이자고 해서 한 5, 6년 후엔가 도쿄에서 모인 게 마지막이야. 호텔에서 한 12, 3명이 함께 있었거든. 근데 모이고 보니까 절반도 채 오지 않았더라고. 그 후로는 모두들 마음에서도 멀어진 거야. 나는 퇴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와 둘이서 시작한 설계 사무소였기 때문에 시간은 내 맘대로 편하게 쓸 수 있었다. 그의 방에 연락을 해놓고 로비 옆에 있는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곧이어 사와라가 모습을 나타냈다. 두리번 나를 찾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20년 전이다. 내가 20살을 간 넘긴 무렵이라서 그 당시보다 나는 체중이 10kg 이상이나 붙어 있었다. 사와라 씨가 날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다. 나는 손을 들고 그에게 신호를 보냈다. 어? 정말로 다카시 맞나? 못 알아보겠네. 구라모토 씨야말로 많이 부르셨는데요. 사와라 데스야라는 필명이 지금의 그에게는 더 친숙할 테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나니까 얼른 옛날에 부르던 그 이름이 튀어나왔다. 구라모토. 우리는 악수를 했다. 어디 그 당시에
뭐 먹을 걸 제대로 먹기나 했었나. 빼빼 마르는 게 당연했지. 그때 나도 한 52, 3kg 뭐 그 정도밖에 안 나갔을 거야. 지금은 70kg가 넘어. 사화라는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소설 근대라는 잡지 있잖아. 지난달 후에 당시의 일을 떠올려서 단편을 하나 썼었어. 그는 알고 있느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 그때 저 런던 호텔에 있었던 그 당시의 일을 쓰신 거로군요. 아, 반가우셨겠네요. 다카시 자네에게 양해를 구하고 써야 했지만 원고 마감에 쫓겨서 무단으로 저 다카시라는 자네 이름만 인용해서 썼어. 아, 그러셨어요? 그거 영광이네요. 내일이라도 도서관에서 찾아 읽어야 되겠네요. 소설 근대라고 하셨죠? 잡지 이름이요. 어, 아라키 미우토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야. 아, 물론 알렉산더 대왕의 풍자고. 근데 다카시라는 자네 이름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야. 제가 범인 같은 건 아니겠죠? 미스터리가 아닌데 내 딴에는 아주 진지하게 쓰려고 했어. 일기를 참고로 하면서 말이야. 아, 역시 구라모토 씨도 일기를 쓰셨군요. 지금처럼 쉽게 왕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잖아. 누구라도 기록을 남기려고 했을 거야. 근데 왜 저를 주인공으로? 그게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단순히 구성상의 문제였지만 일이 좀 묘하게 되었어. 일이 묘하게 되다니요? 그게 무슨... 사키코 기억하고 있지? 사와라는 내 눈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사키코라뇨? 아, 그때 그 사키코 씨의 말씀이세요? 그래, 신도 사키코. 다카시 자네하고도 친했었잖아. 그럼 그녀한테서 연락이 있었군요. 그리운 이름에 나는 가슴이 막히는 듯 했다. 신도 사키코, 그리고 모리 미치오는 우리 아래층에 숙박하고 있던 여성들이었다. 대학의 클래스메이트라며 졸업 기념으로 둘이서 유럽에 왔다고 했다. 하지만 부잣집 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제지에서 알바를 하면서 여비를 모아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런던에 있었을 때는 일본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가끔 주먹밥이나 매실 장아찌 같은 걸 얻어다 주었었다. 사키코 씨 잘 있나요?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나보다도 5살이 많았으니까 그들은 지금은 46이나 47살 넉넉한 아줌마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말이야, 사키코 씨가 실종되었다네. 사와라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네? 실종됐다고요? 언제요? 저 미치오가 영국인과 약혼했던 것은 알지? 그리고 미치오가 런던에 남게 되자 두 사람은 마지막 여행을 떠났었지. 아, 네. 그 넷이서 송별 파티를 했었죠. 그러곤 끝인 모양이야. 설마요. 내 소설을 읽은 사키코 오빠라는 사람이 잡지사에 연락을 해왔어. 자, 이게 그 연락 내용이야. 한번 읽어보게.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사와라 데스야 씨의 안개의 기억, 흥미깊게 잘 읽었습니다. 역사를 소재로 한 미스터리가 특기인 그의 작품은 전부터 애독했지만 이번 작품은 드물게 그의 체험을 토대로 한 청춘 소설이라서 세대가 거의 다르지 않은 저에게는 반갑기도 하고 또 당시의 외국 여행자들의 괴로움 같은 것도 알게 돼서 그의 세계의 새로운 넓이를 예감했어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질문인 줄은 알지만 그 작품은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그의 체험인가요? 왜냐하면 작품에 등장하는 사치코라는 여성의 묘사가 당시 런던에 여행 중이었던 제 여동생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그 여행 중에 실종된 이후로 26년 동안 소식이 두절된 상태거든요. 만약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이 저의 여동생이라면 작가는 실종 직전에 제 여동생을 아실 겁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고 저희로서는 다른 뜻은 없어요. 폐가 되는 줄은 알지만 부디 작가에게 저의 뜻을 좀 여쭤주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까 생각했지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담당 편집자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제 동생의 이름은 신도 사키코라고 합니다. 작품 중에서 사치코는 대학 동창인 미치에라는 여성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미치에도 어쩌면 내 동생의 친구였던 모리 미치오를 묘사한 듯합니다. 미치오는 그 작품에 쓰여 있듯이 여행 중에 알게 된 영국인과 결혼 약속을 하고 그대로 외국에 남았죠. 미치오의 친정도 이사한 지 20년 이상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녀가 있는 곳을 안다면 동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싶어서 유감이 아닐 수가 없네요. 당시의 런던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나라였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색도 하지 못하고 포기했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내 동생이 살아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은 마침 손에 들게 된 귀지에 동생을 모델로 했다고 여겨지는 작품이 있음을 알고 마음이 떨렸어요. 마치 동생이 되살아나서 나에게 이 작품을 읽으라고 호소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백하자면 최근에는 잡지를 훑어보는 일조차 적었었어요. 만약 제 상상이 맞아서 그 사와라 작가가 동생을 알고 계시다면 부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령으로 병상에 누워 계셔요. 정말로 그 작품 속의 그 사치코가 제 여동생이라면 소설을 통해 동생이 되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실 겁니다. 또한 그 작가분, 그 사와라 씨의 이름이 필명인지 본명인지 상식이 미천한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 아라키 다카시라는 이름이 아니신지요? 그 당시 제 동생한테서 받은 그림 엽서 안에 그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어요. 아라키 다카시. 모쪼록 저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사와라 씨한테 문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사와라가 입을 열었다. 잘 읽었나? 그 내 소설의 주인공이 아라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를 다카시 자네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당시의 사키코는 이 다카시 이야기를 엽서에 썼던 모양이지. 그래서 실종에 대해서 뭔가 짚히는 게 없느냐고. 난 깜짝 놀랐어. 믿어지지가 않네요. 나는 아연했다. 아라키는 내가 아니라고 대답해 두었지만 양해도 없이 자네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사키코의 실종에 대해서 우린 아무것도 모르니까 갑자기 찾아오면 자네도 당혹스럽겠지. 뭐 당혹스러울 것까지는 없는데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잖아요. 단서 같은 건 전혀 없었다나요? 그 오빠도 찾을 생각은 없다두구만. 그저 동생이 런던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우리 편집자가 말하더구만. 그 미치요하고도 소식이 두절된 모양이야. 저는 뭔가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는
가벼운 불안을 느꼈다. 자네 주소는 가르쳐주지 않는 게 무난하겠네. 역시 이렇게라도 연락을 먼저 취해보기를 잘했어. 이번 일로 말이야. 정말로 소설 쓰는 게 두렵다는 걸 알았어. 설마 사키코의 오빠가 읽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 사와라는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이 웃었다. 혹시 자살이라도 한 건 아닐까요? 나는 생각난 바를 말해 보았다. 자살? 사키코가 말인가? 사와라는 흠칫 놀라는 것 같았다. 미치요의 약혼으로 쇼크를 받았으니까 말이에요. 여행도 미치요가 런던에 남으면 혼자 해야 했을 테니까 불안했을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 일본으로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 미치요 건과는 관련 없을 거야. 그녀의 오빠는 실종을 미치요의 약혼 직후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확증은 없어. 우리와 헤어지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후일 수도 있지. 마침 내가 소설로 썼기 때문에 그 두 사실을 연결시켜 본 게 분명해. 사와라는 불쾌한 듯이 단정했다. 그때와는 많이 변했구나 싶었다. 사와라는 당시 사키코와 미치오를 동생처럼 아껴주었었다. 이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만 해도 사와라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두 사람을 떠올린 적이 거의 없었다. 먼 외국에 있다는 외로움이 서로를 끌어당겼을 뿐 다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고향도 다른 사람들이었다. 보통 상황 같았으면 말도 걸지 않을 남남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일본에 돌아온 뒤로 두 번 다시 만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당시의 동료들에게 사키코의 실종을 알린다면 슬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러운 일이었다. 불길한 밤이 되겠네. 사와라의 눈을 훔쳐보고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까운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키코의 실종 사건이 궁금해서가 아니었다. 사와라가 과연 나를 어떻게 썼는지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 후 잡지는 서가에서 치워져 있었다. 나는 대출 담당에게 소설 근대라는 잡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직원이 서가 안쪽에서 찾아다 준 잡지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다. 페이지를 보니까 많은 분량이 아니라서 열람실 의자에 앉아 그냥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는 그 내용에 끌려 들어갔다.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극명하게 묘사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와라의 재능에 대해서 새삼 혀를 내둘렀다. 일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사와라의 눈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설정된 내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었다. 물론 당시의 내 진짜 심리와는 많이 달랐지만 청년으로서 느끼는 고독이나 구라모토를 많이 의지했던 내 심정에 대해서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구라모토, 즉 사와라가 이런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음을 알고 적잖이 놀랐다. 기본적으로 나의 약점을 다 간파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돼서 계속 읽어나갔다. 소설 중간쯤에 송별 파티 장면이 나왔다. 아, 그렇구나. 그게 구라모토 씨의 송별 파티였구나. 지금까지 나는 사키코와 미치오를 위한 파티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갑자기 귀국을 결정한 구라모토 씨의 송별 파티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미치오가 약혼을 발표하는 바람에 갑자기 여자들이 주연이 되어버렸다. 나의 애매한 기억력에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여자들은 뭐니 뭐니 해도 그 호텔 동료들 중에 꽃이었다. 그래서 똑같은 송별 파티라도
여자들이 더 비중 있게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한참 동안을 사와라의 소설에 몰두해 있었다. 소설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겠다. 구라모토의 방은 미치에가 마련해온 촛불로 가득했다. 아르바이트하는 음식점에서 슬쩍 해온 것이라고 하지만 로맨틱한 불빛을 내는 데는 더할 나위 없었다. 크리스마스 같군. 사치코와 미치에게 커피를 주면서 쿠라모토가 가슴 벅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쿠라모토 씨, 술 한잔해요. 미치에가 몰래 가져온 와인과 글라스를 쳐들며 웃었다. 쿠라모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다. 네 개의 잔에는 붉은 와인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채워졌다. 그중 하나는 와인이 아주 조금만 담긴 미성년자 미부토의 것이었다. 쿠라모토가 활기를 되찾아 미부토도 기분이 좋아져서 건배 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화답하듯 사치코가 미치에에게 시선을 옮기며 잔을 높이 쳐들었다. 미치의 약혼을 위해서도. 그러자 미치의 얼굴이 붉어졌다. 쿠라모토와 미부토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어이가 없는지 두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미치에가 약혼했다니까? 상대는 있는 거야? 당연하지. 바보 같기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렇지도 않아요. 교제한 지 벌써 20일이나 되었는데. 20일? 그럼 여기 오고 나서 알게 된 사람인가 보지? 물론이죠. 아니면 왜 지금 약혼했다는 말을 하겠냐고. 멋진 남자야. 켄트라고 하는데 나이는 23살이지만 아주 어른 같아. 켄트라고? 영국 사람이야? 멋지잖아요. 국제 결혼. 글쎄, 멋이야 있지만. 이쯤부터 미치에도 대화에 끼어들었다. 미치의 설명에 의하면 켄트와 알게 된 것은 아르바이트하는 음식점에서였다. 켄트는 일본과 거래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일본인 접대를 위해서 가끔 그 식당에 모습을 나타내곤 했다고 한다. 미치에가 그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다가 실수로 켄트의 옷에다가 간장을 흘린 것이 계기가 돼서 사귀기 시작했다.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청년이라서 미치의 손가락이 떨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5번 정도 데이트를 하다가 오늘 낮에 켄트 부모에게도 인사를 하고 청혼을 받았다. 미치에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다. 나머지는 일본에 있는 부모님께 보고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미부토는 그렇게 간단히 허락해 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괜찮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는 말은 대개 다 들어주시거든. 미치에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래도 20일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미치의 평소 어학 실력으로 보더라도 서로 내면의 이야기까지 했다는 말도 믿기가 어려웠다. 인종차별을 넘어선 사랑이야. 용기 있잖아. 사치코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다. 인종차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쿠라모토가 얼굴을 붉히면서 물었다. 영국인과 일본인은 다르잖아요. 그러자 쿠라모토와 미부토는 서로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미치에, 정말 잘 됐어. 축하해. 사치코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미치의 잔에 와인을 따랐다. 미부토는 이 눈물을 추월당한 데 대한 시샘이라고 생각했다. 사치코와 미치에를 비교하면 아무리 보아도 미치에가 더 예뻐서 굳이 말하자면 사치코는 미치의 바람잡이 역할 같은 존재였다.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치에는 어딜 가도 사치코를 꼭 데리고 다녔고 사치코는 그런 줄도 모르고 미치에를 깊이 좋아했다. 그런 두 사람 관계를 보면서 미부토는 왠지
사치코가 불쌍한 것 같아서 기회만 있으면 사치코 씨, 사치코 씨 하고 미치에보다 사치코를 더 챙겨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연애 감정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아무도 없는 데서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사치코가 갑자기 우린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나 같은 건 잊어줘 라고 불쑥 말하는 통에 민망했던 적도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치코는 2병째의 와인을 잔에 따르고 있었다. 그것도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구라모토나 미치에는 아직 첫 잔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절반은 사치코가 마셨다는 계산이 된다. 사치코, 괜찮아? 구라모토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전에도 미부토가 구라모토의 방에서 싸구려 와인을 과음하고 여기저기 토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말리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뭐가요? 과음하는 것 같은데 끄떡없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과음 좀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냅두시라고요. 구라모토의 말투를 흉내내며 사치코가 가시 있는 말을 했다. 말끝이 상당히 거칠었다. 사치코는 다시 잔을 내밀었다. 미치에 한 잔 더 줘. 더는 안 되겠어. 술을 따르려는 미치에를 구라모토가 제지하자 사치코는 발끈하면서 잔을 옆에 있는 침대로 내던졌다. 어지간히 묻어난 구라모토도 이런 사치코의 행동에는 어이가 없는지 잔을 집어다가 와인을 채워 사치코에게 주었다. 아니요, 이젠 술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사치코는 구라모토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지만 미부터 역시 실망스러운 얼굴이었다. 구라모토 씨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미부토가 주의를 주자 사치코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치에가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았다. 그냥 냅두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구라모토는 맥 빠진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는 척하면서 셋이서 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울음소리가 그쳤다. 아마 잠이 든 모양이었다. 못 말리는 친구구만. 미치에가 사치코를 흔들어 깨웠다. 그만 자러 가자. 미치에가 속삭이자 사치코는 고개를 꾸벅하더니 비틀비틀 일어섰다. 잘 자요. 고개를 꾸벅 숙인 순간 사치코는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완전히 취한 것 같은데? 이런 구라모토의 말에 옆에 있던 미부토가 껴안아 일으켰다. 저 미부토, 미안하지만 사치코 씨를 방으로 좀 데려가 줄래요? 난 여기서 뒷정리를 할 테니까. 미치에가 부탁했다. 미부토는 사치코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충들어진 사치코에게 뭐라고 말을 걸면서 어둑한 계단을 내려갔다. 사치코의 방은 잠겨 있었다. 미부토가 열쇠를 달라고 하자 스커트 주머니 안에 있다고 사치코가 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부토가 그녀의 스커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열쇠를 찾는데 사치코는 몸을 흠칫 떨며 미부토에게 매달려 왔다. 가만히 좀 있어요. 움직이면 꺼낼 수가 없잖아요. 미부토는 사치코의 어깨를 누르고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자 불빛이 없는 방에 창백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달빛은 침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미부토는 멍하니 서 있는 사치코의 등을 밀며 침대로 데려가 눕혔다. 미부토는 이불을 덮어주고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침대에서 떨어졌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뒤에서 미부토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누워 있어야 될 사치코가
침대 위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왜 그래요? 미안. 정말 미안해요. 사치코는 그 말만 되풀이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취해서 그런 거려 뭐. 어쩔 수 없죠. 미부토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침대 옆으로 갔다. 나이 차이 같은 건 신경 쓸 게 아니었어. 사치코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자 미부토는 당황스러웠다. 다시 착각의 연속이었다. 미부토만 괴롭게 하고 난 참 비겁한 여자였네. 미안해. 하지만 미부토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태도를 연애 감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방치한 미부토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상의 여성에게 단순한 동정심이었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미부토는 애매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 그런 건. 사치코는 이렇게 말하며 미부토의 팔짱을 끼더니 오른손으로 블라우스 단추를 열었다. 미부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17살인 그는 지금까지 여자의 가슴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치코는 갑자기 손길을 멈추더니 조용히 침대에 몸을 눕히고 눈을 감았다. 미부토, 나를 가져. 사치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미부토는 정신을 차렸다. 문이 열려 있었다. 무심코 뒷걸음질을 쳤다. 그 낌새를 알아챘는지 사치코가 눈을 떴다. 우린 오늘 밤뿐이야. 오늘 밤뿐이라니? 뭐가? 흥분된 목소리로 미부토가 되물었다. 미치에하고 나는 아주 먼 데로 갈 거야. 이제 미부토와도 이별이야. 사치코는 자기 말에 도취한 듯이 대답했다. 먼 데라뇨? 혹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덴마크나 핀란드. 아, 북유럽 쪽으로요? 맞아. 내일 밤에는 출발할 거야.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듣기는 했지만 그래서였군요. 미부토가 슬퍼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어. 너무 갑작이기는 하네요. 나도 가고 싶진 않아. 하지만 미치에가 약혼을 했고 지금이 아니면 함께 여행할 수 없게 되잖아. 할 수 없지 뭐. 그렇군요. 그럼 언제 올 거예요? 몰라. 하지만 한 달은 걸릴 거야. 그러니까 미부토와도 오늘 밤이 지나면 안녕이야. 미부토는 보름만 지나면 파리로 갈 거잖아. 사실은 깔끔하게 그냥 떠나려고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견딜 수 없어졌네. 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사치코는 완전히 연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미부토도 갑자기 마음이 묘해졌다. 사실 나 처음이야. 사치코는 죽은 깨 투성이의 얼굴로 웃었다. 반쯤 벗은 블라우스 앞자락으로 가슴이 보였다. 숨이 막혀왔다. 미부토는 마른 침을 삼켰다. 부드럽게 해줘. 미부토는 사치코의 입술에 키스했다. 미지근하고 시큼한 술 냄새가 숨길에 섞여서 미부토의 코를 덮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미부토는 사치코 입술에서 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치에한테 보여주고 싶어. 사치코는 울면서 미부토의 허리를 거세게 껴안았다. 사치코의 딱딱한 골반에 부딪혀 아팠다. 사치코는 미부토의 입안으로 입술을 밀어 넣었다. 미부토도 흥분하기 시작해서 사치코의 혀를 힘껏 빨아들였다. 시큼한 와인 맛이 났다. 미부토의 손은 사치코의 스커트를 걷어올리고 있었다.
싫어. 사치코가 다리를 오므리며 말했다. 좀 더 부드럽게. 사치코는 미부토의 손을 잡더니 자신의 팬티 속으로 가져갔다. 미부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손바닥에 닿는 털이 따갑게 느껴졌다. 바지 앞이 잔뜩 부풀어 있었다. 미부토는 왼손으로 벨트를 풀었다. 오른손 손가락이 미끄러지듯이 사치코의 안으로 들어갔다. 사치코가 몸을 비틀어 손길을 피했다. 미부토는 입술을 막아 사치코가 신음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사치코가 필사적으로 얼굴을 피했다. 왜 그래요? 먼저 유혹한 것은 사치코 자신이 아닌가? 미부토는 사치코의 팬티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사치코는 눈물을 흘렸다. 사치코의 힘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다. 팬티는 간단히 무릎까지 벗겨졌다. 사치코는 몸을 뒤집어 침대에 머리를 묻었다. 환자처럼 앙상한 엉덩이가 미부토의 눈앞에 있었다. 사치코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미부토는 사치코의 엉덩이를 살짝 쓰다듬었다. 살은 거의 붙어있지 않은 엉덩이였다. 넓적다리도 어린애처럼 가늘었다. 사치코의 은밀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부토의 기분은 이미 위축되고 있었다. 자신들이 슬프게 여겨졌다. 사치코, 괜찮아? 계단 위에서 미치의 목소리가 났다. 미부토는 얼른 침대에서 떨어졌다. 사치코도 스커트를 매만졌다. 사치코, 무슨 일 있었어? 미치에가 어두운 방을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좀 토할 것 같아서. 사치코가 벽 쪽을 향한 자세로 대답했다. 미안해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미치에는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미부토에게 인사했다. 미부토는 허둥지둥 그 방을 나왔다. 구라모토와 눈이 마주치자 늦게 방으로 돌아온 이유를 묻기 전에 얼버무리듯이 말했다. 사치코 씨랑 미치에 씨 내일 여행을 떠난대요. 그렇다는군. 나도 방금 미치한테서 들었어. 덴마크에서 켄트와 합류한다던데? 신혼여행인 셈이지 뭐. 커피잔들을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사치코는 미치에가 약혼을 하니까 너무 외로워진 것 같아. 미부토는 이 말을 듣고 안도하면서 침대에 걸터 앉았다. 이별의 인사는 제대로 한 거지? 등을 향한 채 구라모토가 말했다. 사치코 그 친구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야. 뭐가요? 미부토 너에 대해서 말이야. 나도 한 4, 5일 지나서 일본으로 갈 거고 그러면 미부토가 혼자 남는다고 걱정을 했대. 널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구라모토의 말을 듣고서야 미부토도 새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 밖에도 함께 사는 동료가 10명 가까이 있지만 미부토가 의지로 삼은 건 오늘 밤에 모인 3사람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미부토에게서 떠나간다. 외로움보다도 불안이 엄습했다. 여기까지가 소설의 내용이다. 다 읽은 나는 심한 혼란을 느꼈다. 파티 장면이 끝나면서 소설은 분위기를 달리했다. 런던 호텔에 남은 미부토의 고독에 대한 테마로 바뀌었던 것이다. 믿고 있던 일본에서의 송금이 끊겨서 미부토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동료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일본에 대한 환각에 쌓이면서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로 끝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는데. 없었다. 그게 이상한 것이다.
실제로 나는 런던에서 송금을 기다리면서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에 가까운 경험을 했었다.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동료들에게 궁색함을 호소할 수도 없어서 4, 5일간 단식을 했었다. 영양실조 증상도 나타났었다. 만약 2주 정도 촬영 여행을 갔던 다도코로가 호텔에 돌아와서 내 방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다도코로 씨한테서 들은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와라하고는 그 후로 5년 가까이 연락이 없었고,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을 때는 괴로운 기억도 완전히 잊고 재미있었던 기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모임에 다도코로는 얼굴을 내밀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사와라는 다도코로와 다른 곳에서 연락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했다. 교제를 계속해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납득은 되었지만 응어리는 남았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사와라가 거짓말을 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파티 도중까지는 거의 정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키코와의 일은 모두 날조였다. 사키코를 방으로 데리고 간 것은 내가 아니라 미치오였던 것이다. 취해서 침대에 토한 사키코의 뺨을 사와라가 때리는 바람에 파티는 엉망진창이 되었었다. 그래서 미치오가 사키코를 감싸듯이 해서 데리고 갔던 것이다. 게다가 어째서 소설 속의 구라모토는 이상한 오사카 사투리를 쓰고 있을까? 사와라는 지바 출신이다. 이런 게 소설의 테크닉이라는 것인가? 다시 페이지를 넘기자 의문점 몇 가지가 눈에 띄었다. 내가 두 사람의 여행 이야기를 들은 것은 파티 석상에서였다. 그런데 여행에 켄트가 합류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것도 사와라의 거짓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소설의 구성상 켄트가 합류하는 필연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너무 서툴다. 처음에는 잘 썼다고 느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문장이 지리멸렬하고 길고 더구나 유치했다. 청년이 주인공이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인가? 사와라의 다른 저서는 거의 다 읽었다. 다른 작품에서 그는 좀 더 간결한 문장을 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일기를 그대로 베꼈을 경우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이 섞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오싹 한기가 엄습했다. 어째서 이제 와서 사와라가 나를 찾아와야 했던 것일까? 처음에 느꼈던 의구심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부풀기 시작했다. 이틀 뒤 나는 도쿄로 올라왔다. 아무래도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려면 사키코의 오빠와 만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사와라에게 물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담당 편집자라는 사람한테 은밀히 연락을 취해 알아보기로 했다. 회사를 찾아가니 젊은 편집자는 나를 근처의 다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서도 명백한 혼란이 느껴졌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걸 발표하라고 권한 것은 저예요. 이윽고 편집자가 입을 열었다. 네? 사와라 씨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선생님은 다른 일에 쫓기고 있어서 열심히 해주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200매짜리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에 읽었던 작품의 게재를 제가 강력하게 권했고요. 오래된 동인 잡지에 발표되었던 작품이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죠. 오히려 제 또래 세대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믿고 권했던 겁니다. 오래된 잡지요? 언제쯤? 한 20년 정도 전인데요.
물론 이번 건은 선생님의 손질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역시 그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난 것입니까? 편집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아라키 씨한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사와라 선생님한테서 아라키 씨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답장이 있고 난 직후라서 말이죠. 사실은 사흘 전에 센다이에서 만났어요. 내가 말하자 편집자는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오래된 동인 잡지는 어디서 보신 겁니까? 제가 담당이 된 직후에 받았어요. 지금은 미스터리를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진지한 소설에 빠져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전해주셨어요. 그럼 지금도 그 동인 잡지를... 네. 제자리에 복사본이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한 번만 수정한 거예요. 그 복사본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편집자에게 고개를 숙여 부탁했다. 오래전에 쓴 것이라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먼저 사와라 선생님께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편집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편집자님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자 편집자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설을 읽으면 사키코의 오빠가 아니라도 사키코와 내가 깊은 관계였던 걸로 오해할 겁니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저랑 사키코 씨는 단지 친구였어요. 근데 사와라 씨가 왜 그런 식으로 썼을까요? 동인 잡지에서는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육체 관계가 있었다고. 편집자는 결심이 선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편집자가 건네준 복사본을 읽어나가다가 현기증을 느꼈다. 손질한 소설에서는 내가 사치코의 앙상한 엉덩이를 쓰다듬다가 위축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원본에는 반대로 그것이 자극이 돼서 뒤에서 사치코를 덮치고 있었다. 사치코의 오른쪽 엉덩이에 복숭아 크기만한 푸른 멍자국이 있어서 미부토를 흥분시켰던 것이다. 사치코는 내가 멍든 부분을 봤다는 걸 알고 필사적으로 그걸 손바닥으로 가린다. 미부토는 그 손바닥을 뿌리치고 멍든 부분을 부드럽게 입술로 애무했다. 그러자 사치코는 안도한 듯이 미부토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관계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편집자는 내 시선이 가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와라를 감쌀 생각인 것 같았다. 왜 삭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묘사는 사치코에게로 기울어진 주인공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 말조차 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소설에 묘사된 엉덩이의 푸른 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기억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엉덩이에 푸른 멍이 있는 여자의 누드 사진을 몇 년이나 소중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공부를 하러 유럽에 와 있던 다도코로에게서 받은 사진이었다. 침대에 엎드려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일본 여자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머리칼을 마구 긁어댔다. 이야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나요? 편집자가 의심스럽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키코 씨에게 멍이 있긴 한 건가? 내가 중얼거리자 편집자는 흠칫 놀란 기색이었다. 나는 호텔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다도코로의 주소를 찾아달라고 했다. 다도코로와도 20년 이상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도코로는 나가노현 마스모토에 살고 있을 터였다. 그 시대에 사진 공부를 하러 외국에 나갈 정도라면 가난한 집안이 아니다. 기억하는 바로는 그 아버지가 큰 식료품점을 경영했었다. 아내는 오래된 내 수첩을 뒤져서 가르쳐 주었다. 마루타 스토어라는 말을 듣고서야 나는 기억이 났다. 마루타는 다도코로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 이름이었다. 전화번호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미 20년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문의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가게가 망하지 않는 한 다도코로가 있는 곳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여곡절 끝에 알아낸 번호로 마루타 스토어의 다이얼을 눌렀다. 왠지 가슴이 벅차왔다. 제가 다도코로 료지입니다만 전화를 받은 상대가 말했다. 저 런던에서 신세를 많이 졌던 아라키 다카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농담이겠지. 정말 다카시 맞아? 다도코로는 경악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진은 이제 그만두셨습니까? 내가 말하자 다도코로는 큰 소리로 웃었다. 젊은 혈기로 한때 해본 거야. 지금은 가게를 이어받아서 슈퍼마켓 주인이야. 괴로운 과거 이야기는 관두자고. 나는 그의 활달한 어조에 안도감을 느꼈다. 다카시, 자네도 잘 있나? 네, 그럭저럭이요. 지금 센다이에서 설계 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대단하네. 저 근데 어쩐 일로 언짢은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초장부터. 갑자기 경계하는 어조로 바뀌었다. 신도 사키코 씨를 기억하고 계시죠? 신도 사키코? 글쎄, 런던에서 같은 호텔에 있던 여자입니다. 둘이 함께 일본 음식점에서 일을 했었죠. 아, 맞다, 맞다. 기억났어. 약간 우울한 여자하고 화려한 여자 말이지? 아, 네. 그 우울한 여자 말이에요. 그 여자가 어쨌는데? 행방불명이 됐거든요. 그만둬.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다도코로는 안심한 듯이 웃었다. 벌써 20년 이상이나 지난 이야기야. 실종된 게 그 무렵이에요. 그건 듣긴 들었네만 사와라 씨하고는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나는 말머리를 돌렸다. 사와라? 누구 말이야? 모르십니까? 그 작가 사와라 데스야. 같은 호텔에 있던 구라모토 씨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필명을 쓰고 있죠. 뭐라고? 구라모토가 작가가 됐다고? 하, 그거 참 대단하네. 뭐 소설을 쓰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의 말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 그러고 보니까 다카시 자네를 모델로 한 소설을 읽은 기억이 있어. 아주 오래전에. 그럼 역시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다도코로 씨였군요. 맞아. 나였어. 다카시 자네가 파리로 떠난 다음에 구라모토가 불쑥 돌아왔더라고. 네? 구라모토 씨가 돌아왔다고요? 어디로요? 그 호텔로. 아니, 그건 그렇고, 그래서 자네가 지금 사키코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건가? 이거 미안하게 됐네. 괜히 우울한 여자라고 했었어. 저, 다른 뜻은 없었어. 다도코로는 사과했다. 오래된 이야기라 여러 가지를 잊었을 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키코 씨가 자네하고 무슨 사연이 있지 않았나? 여행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카시가 괴로워했다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 구라모토 씨가 진짜로 그런 말을. 약혼한 여자가 상대와 합류한다고 하니까 사키코 씨가
더 괴로워질 것이라면서. 난 그냥 다카시 자네가 사키코시 뒤를 쫓아간 게 아닐까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지? 저 누드 사진 받았죠? 나는 마지막 확인을 했다. 누드 사진? 그런가? 저 엉덩이에 멍이 있는 여자 누드 말이에요. 그러자 다도코로는 아 하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건 기억이 나는가 보네요. 끔찍한 농담은 그만두게. 다도코로는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다. 구라모토 씨하고 짜고 하는 짓이면 용서 못해. 구라모토 씨라뇨? 왜 구라모토 씨와 짜겠어요? 거짓말 아니겠지? 거짓말 아니에요. 관계 없습니다. 그 사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라니? 그 구라모토 씨한테서 필름을 받은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상한 대로의 결과였다. 나도 다도코로에게서 그 사진을 받았었다. 처음에는 어쩌면 사와라가 다도코로가 갖고 있던 사진을 보고 그걸 소설로 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소설을 손질할 때 삭제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남의 눈에 띌 걱정이 없는 동인 잡지 같으면 모르지만 상업 잡지라면 만일의 경우를 두려워해서 삭제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용서해 줘. 다 지난 옛날 일이야. 몇 푼의 용돈을 벌려고 인화를 자꾸 했을 뿐이겠지. 그게 누군지 몰랐겠네요. 누구냐니? 모델 말이에요. 내 말투에서 다도코로도 깨달은 모양이었다. 설마? 네, 그건 신도 사키코 씨의 누드였어요. 사키코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사진을 구라모토 씨가... 다도코로는 말문이 막혔다. 구라모토 씨는 나를 사키코 씨의 애인이었다고 모두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호텔로 돌아간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구라모토 씨는 자네한테 아주 잘했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더 괴로운 것입니다. 나는 괜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얼마 후 나는 사와라의 작업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사와라는 말없이 내가 털어놓는 고발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재미있는 추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사와라는 고소를 머금고 나에게 차를 권했다. 그걸 살인으로까지 연결짓는 건 좀 억지야. 다카시 자네가 결정적인 단서라 믿고 있는 사진만 해도 다도코로의 거짓말일지도 모르잖아.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사진이 지금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추리로 경찰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큰 착각이야. 게다가 시체도 없잖아. 하물며 26년이나 지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도 이미 다 지난 사건이야. 그리고 말이야, 도대체 사키코의 애인이 다카시 자네가 아니었다는 증거라도 있나? 난 내가 본대로 진실을 소설로 쓴 거야. 그것도 20년이나 전에 말이야. 그게 노리던 바였겠죠. 나는 사와라의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소설을 씀으로써 당신 자신은 선의의 제3자로 가장하려고 한 겁니다. 일기 대신으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글쎄,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자네의 자유일세. 어디선가 백골이 되어 있을 사키코 씨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서로 사랑한 사이였을 텐데요. 이거 참 끈질기구만. 그럼 경찰에 가서 말해. 사와라는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다. 경찰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 말처럼 시효도 지났고요. 하지만 뭐? 당신의 거짓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법률로 판결을 받겠다는 그런 어설픈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저 켄트가 합류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소설로 쓰고 다도코로 씨에게 보여주었죠. 모든 것이 나중에 사키코 씨의 실종이 발각되었을 때를 위해서 준비한 거짓말이었죠. 거짓이라고? 사와라는 조서를 보냈다. 그렇다면 조사해보면 되잖아. 나는 몸을 불쑥 내밀었다. 저 사키코 씨의 오빠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분명히 당신 말대로 미치에 씨는 덴마크에 출장 중인 남자와 합류했더군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미치오 씨는 기차를 놓친 사키코 씨를 기다리지 않고 덴마크로 떠난 겁니다. 숙박할 곳도 대략 알고 있었죠. 설마 실종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미치에 씨는 약혼자와 여행을 계속했다더군요. 사키코 씨가 자신들을 배려해서 일부러 따로 여행을 한다고 믿었었죠. 그 때문에 사키코 씨가 실종된 날짜가 애매해진 겁니다. 그 두 여자가 여행을 결정한 것은 청혼을 받아들인 그날이었어요. 바로 파티가 있던 날 낮이었죠. 그날 나와 당신은 아침부터 함께 대형 박물관에 가 있었어요. 약혼자와 합류한다는 약속은커녕 여행에 대해서도 당신은 들을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였죠. 합류한다는 약속이 픽션이라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이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당신이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인지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도코로 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직 사키코 씨의 실종이 발각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키코 씨 자신의 입으로 하는 얘기를 당신이 들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연인끼리의 혼전여행에 동행하는 건 재미없는 일이죠. 자살의 동기와도 연결이 되고요. 당신은 그걸 모두에게 미리 알게 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모두들 수긍을 하겠죠. 동시에 만에 하나 경찰의 손길이 뻗쳐갔을 때를 위해서 나라는 가공의 연인도 날조했고요. 설사 내가 부정을 해도 당신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라고 증언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다행히 경찰은 당신과 사키코 씨의 관계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당신은 그걸 소설로 썼어요. 자신을 얼빠진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 어수룩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나와 사키코의 관계를 넌지시 시사했죠. 합류권에서 거짓말을 한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읽어나갈수록 기가 막히더군요. 저 다도코로 씨한테 그 잡지를 보낸 것도 그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나와 사키코 씨의 관계를 선명하게 기억에 각인시켜두고 싶었겠죠. 더구나 합류권에 대해서 들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사키코 씨의 몸에 있는 멍도 공개 수사 덕분에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들은 이야기에다가 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첨가한 거죠. 그런데 멍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다도코로 씨도 나도 몰랐거든요. 범인이 당신이기 때문에 모두들 알고 있을 거라고 오해했던 것이겠죠. 나중에 당신은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라기보다 26년이나 지난 이 마당에 멍 따위를 건드리면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두려워했는지도 모르죠. 공소시효도 지나 있었고요. 당신도 설마 그걸 사키코의 오빠가 읽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편집자의 뜻에 덜컥 동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역효과가 되겠죠. 당신은 느닷없이 나를 찾아와서 픽션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양해를 구해왔어요. 내가
사키코 씨의 실종을 몰랐다는 걸 빌미로 당신은 쓸데없는 설명을 한 겁니다. 사키코 씨의 실종에 대해 당신도 처음 들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다도코로 씨는 그 사실을 당신에게서 20년 전에 벌써 들어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거푸 복선을 깔려고 한 것이 오히려 틀어져 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자 사와라도 이쯤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였다. 사키코를 죽인 건 구라모토, 바로 당신이죠? 내가 못을 박듯이 말하자 사와라는 풀 죽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왜 나를? 자네의 탓이었으니까. 사와라는 증오가 섞인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그 사진을 사키코에게 보여준 것이 자네였지? 그 말에 나는 등줄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불현듯 기억이 났던 것이다. 송별 파티가 있기 조금 전이었다. 나는 그때 방문을 잠그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미치오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었다. 그날 아침 미치오는 식당에서 주먹밥을 갖다 주겠다고 나와 약속했었다. 그 시간을 가늠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러 자는 척하면서 베갯머리에 누드 사진을 놓아두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온 미치오는 내가 잠든 모습을 보고 머리맡 테이블에 주먹밥을 놓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다가 누드 사진을 발견할 것이다. 그걸 보고 싫어할지 아니면 동정해 줄지 내기를 걸어본 것이었다. 만약 안 됐다고 동정해 준다면 미치오를 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고지식한 방법이었다. 젊었던 나는 여자도 욕망에 굶주려 있다고 믿었었다. 그게 사키코 씨였단 말인가? 나는 절망했다. 지금까지도 그날 살며시 들어와 사진을 보고 간 여자가 미치요라고 믿고 의심도 하지 않았었다. 근데 그게 설마 사키코일 줄이야. 울어봐야 이미 늦었다고. 사와라는 나에게 소리쳤다. 기념으로 찍은 사키코의 사진을 얼굴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도코로에게 팔아넘긴 나도 한심한 남자였어. 하지만 설마 그게 자네 손에 넘어가 있을 줄이야. 참 웃기는 이야기지. 사와라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사키코는 울부짖으면서 나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어. 장난친 것이었냐? 진심이 아니었냐? 물론 장난이 아니면 뭐였겠어. 무엇 때문에 그런 여자를 안겠나? 일본에 있었다면 쳐다보지도 않을 여자였지. 그땐 나도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지루했었어. 근데 그런 나를 결혼 사기로 고소하겠다니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여자 때문에 내 장래를 엉망으로 만들 수야 있나? 그래서 여행을 데려가서 목을 졸랐지. 그래, 뭐가 불만이야? 이 자네가 사키코한테 그 사진을 보게 하지만 않았으면 그런 결과는 있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자네한테도 절반의 책임이 있어. 왜 나만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거야? 에? 사와라는 테이블을 쳐댔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어쩔 생각이야? 에? 어쩔 생각이냐고. 사와라는 내 바지자락을 잡았다. 당신이 더 인간다웠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소설 속의 사치코 씨는 예뻤습니다. 나는 소설의 진실 따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사키코를 미워하기 시작한 건 죽이고 나서가 아닌가요? 분명히 그때까지는 어느 한 구석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사죄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죽어라 미워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당신이 결혼을 여태까지 하지 않은 것도 어쩌면 사키코 씨 때문일 겁니다. 근데 나는 사키코 씨를 싫어했어요. 미치오 씨한테 접근하고 싶어서 억지로 좋은 척한 겁니다. 나는 비겁했어요.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당신들이 있어준 덕분에 나는 그 런던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 돌아오니 그런 은혜를 금방 잊고 연하장이나 인사장을 보냈으면 사키코 씨의 실종도 미리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신세를 진 사람이었는데 참 부끄럽네요. 나 혼자 정의로운 척하면서 사키코 씨를 죽인 범인을 잡으려고 하다니. 이런 내가 당신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해서 사키코 씨가 좋아할 까닭이 없을 겁니다. 대단한 추리인 것처럼 나 스스로 믿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당신이 범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은근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의지했지만 결국 떠나가 버린 동료가 미웠다. 한 지붕 아래 하숙을 했는데 혼자 유명해진 사와라가 특히 미웠다. 어쩌면 나는 엉덩이에 푸른 멍이 있는 여자 사진을 보고 사키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으면서도 미치오한테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미치오가 질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모든 기억은 런던의 안개처럼 희미하게 바랬다. 기억에도 시효가 있는 것일까? 나는 오로지 그러기를 바랐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사키코를 죽인 것은 바로 나인지도 모른다.